이번 주에 가장 큰 숙제는 121선 위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64,000달러를 이번 주에 올라설 수 있냐, 이게 좀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이 나와서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냐, 이게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는 반감기 지나고 6개월 정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으니까 앞으로 한 2개월 내에는 큰 폭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19일 오전 6시 51분입니다. 이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작년부터 되게 좀 크게 많이 오르기 시작했죠. 한 12월 말부터 이때 한 15,000달러 정도 저점을 찍고 3월 달에 많이 올랐었죠. 73,000달러 선까지 올라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00만 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좀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벌써 반감기가 한 4월 20일 이쯤이었는데 벌써 4달이나 지났어요. 반감기가 지난 지는 4달 됐고요. 그리고 고점 찍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지는 벌써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5개월 넘었죠. 3월 14일이 최고점이었으니까 5개월째 현재 조정을 받고 있어서 다들 좀 답답하고 지루하고 좀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그런 점이 좀 많이 여러모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같이 낮아지고 있죠. 요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사실. 다들 이 부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도 4파가 이렇게 조정파인데 1파의 고점을 뚫고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문제가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아무튼 이제 좀 조정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시점이긴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녹색 선이 1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120일 이동 평균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드렸고 8월 5일 날 급락이 있으면서 이동 평균선 121선 밑으로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복잡해 보여서 다른 이동평균선 안 그렸는데 지금 뭐 21선, 61선, 121선, 201선 다 비슷한 지점에 몰려 있어요. 한 요쯤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121선은 현재 63,8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숙제는 121선 위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64,000달러를 이번 주에 올라설 수 있냐, 이게 좀 주요 포인트입니다. 제 생각엔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4,000달러 정도만 오르면 되거든요. 10%도 안 남았거든요. 이 위로 올라가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9월에 상승이 나와서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냐, 이게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일주일 내로도 못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좀 지지부진하면 금리 인하하는 혜택을 좀 이번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 이후로 또 넘어가게 되니까 그럼 그 뒤는 조정장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여러모로 좀 많이 망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의 흐름이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주말은 아무 일도 없던가 아니면 크게 움직이던가 뭐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 근데 이번 주말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너무너무 심심했습니다. 물론 6만 달러를 뭐 살짝살짝 넘어주긴 했어요. 요때 삐죽하고 넘고 요때 또 넘고. 하지만 여기는 뭐 누가 봐도 횡보하고 있는 중이죠. 횡보 중일 때가 지루합니다. 이게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조정은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잖아요. 가격 조정보다 시간 조정이 보통 투자자분들은 훨씬 더 많이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데, 그리고 횡보를 해도 높은 구간에서 횡보하면은 마음이 편하지만 지금 6만 달러 미치잖아요. 6만 달러도 안 되는 이 5만 9천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6만 달러가 거의 바닥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3월 달에 73K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조정받아도 한 요 정도 선까지 빠지고 황급히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8월 5일 날 이때 쭉 빠진 다음에는 6만 달러가 되게 큰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좀 뼈 아프죠. 그 말은 또 다시 이 위로 올라가서 요 위에 안착하면은 좀 안정감을 다시 가져다 줄 것 같기는 합니다. 8월 5일이니까 이제 딱 2주 됐네요. 2주 전에 그 검은 월요일 막 이랬었잖아요. 나스닥도 엄청 빠지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그 영향으로 8월 5일 날 49,000달러를 다녀왔었는데 그 여파가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사실 너무 아팠죠. 네, 이때 저도 이땐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59,000달러도 너무 다행스럽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때 급하게 올라와서 62,000까지는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안착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계속 횡보하면서 6만 달러 위아래를 오가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불편한, 답답한 그런 상태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역사적으로는 반감기 지나고 6개월 정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으니까 지금 당장 올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앞으로 한 2개월 내에는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비트코인 시세에는 좀 초연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카말라 해리스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식품의 폭리를 금지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뭐 중산층들을 위한 정책이겠죠. 민주당이 아무래도 부자들보다는 진보 쪽 당이잖아요. 그래서 좀 비싼 식품은 의식주 관련된 거라서 지금 미국은 주택 집값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좀 집값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그래서 식품 가격 폭리 정책을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카말라 해리스가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한 10% 높았잖아요. 트럼프가 한 44, 해리스가 54. 여기까지 차이가 났었는데 10% 차이 나던 게 순식간에 며칠 만에 이틀 만이거든요. 제가 이틀 만에 방송하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급격히 가까워졌어요. 이제 1%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카말라 해리스는 한 5% 떨어졌고 트럼프는 다시 4% 올랐습니다. 역시 이번 대선은 좀 초박빙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격차면 근데 이게 요런 거와 관계없이 어찌됐든 박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트럼프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일단 당선 가능성이 트럼프가 좀 이겨줘야 됩니다. 해리스를. 그래야 좀 뭐라도 할 것 같거든요. 암호화폐 쪽에도 좀 친화적인 정책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가 크게 이기고 있으니까 암호화폐 쪽에서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데 다 묵묵부답이었거든요. 뭐 안티 쪽이든 친한 쪽이든 뭐 아예 스탠스가 없었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아예 목소리를 안 내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압박을 가하고 트럼프가 한 51% 정도 되고 해리스가 한 46% 정도로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라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비트코인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거든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바로 반등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영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독립적으로 좀 많이 분리가 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치 논리에 계속 비트코인이 휘둘리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가만히만 냅두면 알아서 제 갈 길 잘 가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정치에서 좀 독립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그런 비트코인 시세가 비트코인의 흐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보다 보니까 맨날 미국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한국 경제 여러분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자영업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투자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경제가 좋다, 지금 호황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뭐 지표들을 봐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이번 분기에는 역성장이 나왔거든요. 이거 한국 GDP입니다. GDP 보시면은 지난 분기에 24년 1사분기에 좀 좋게 나왔잖아요. 한 3.3% 정도 잘 나오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역성장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기 성장은 역성장이고 전년 대비해서는 1.4% 성장하긴 했는데 1.4%도 연간인데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저효과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23년에 사실 우리나라 되게 안 좋았거든요. 반도체 업황도 되게 안 좋고 다들 기억하시죠? 막 반도체 분기 적자 계속 나고 막 그런 게 23년이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성장이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요, 지지난 분기에는 한 4%, 지난 분기에는 한 3%, 지금도 뭐 한 2.8% 막 이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1분기 때는 좀 덜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성장률이 더 잘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규모도 좀 작고 미국은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성장률도 되게 낮은 상태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마이너스가 그렇게 자주 찍히지 않거든요. 보시면 2022년에 요때 마이너스가 좀 찍혔고요. 요때 기억하시겠지만 막 금리 인상 팍팍 하면서 소비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때 역성장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역성장이 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3, 4분기 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더라. 뭐 이러면 사실 별로 걱정이 없겠지만 만약에 다음 분기에 또 1%대 연간 성장이나 분기 성장이 0 근처라면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솔직히 좀 우려가 됩니다. 요즘에 환율이 뭐 1,300원대를 오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1990년대부터 80년대부터 환율을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요때 어마어마하게 치솟은 요때 보이시죠? 한 1852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그 유명한 IMF 때입니다. IMF 때가 최고치였어요. 역사상 최고치가 1852원이었고요. 이때 전에는 김영삼 정권에서 국민소득 10,000달러 해야 된다고 800원 밑으로 막 환율을 임의로 계속 조정을 했어요. 이거 환율 개입하는 것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죠. 네, 그 때문에 IMF가 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코미디인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환율이 크게 치솟은 적이 많지가 않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2008년, 9년 뭐 요때 리먼 사태 때 한 1,600원 정도 갔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살짝 치솟았죠. 코로나 때 좀 치솟아 가지고 요때 보시면 알 텐데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환율이 달러가 훨씬 비쌉니다. 요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요때가 한 1,291원이었어요. 코로나 때도 1,300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 미국에서 금리를 엄청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5.5%고요. 한국은 3.5%, 요 정도 되거든요. 금리 차가 2% 정도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환율이 달러 값이 되게 많이 치솟았죠. 이때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가 1,445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1,200원대까지 떨어져서 이제 다시 안정되나 보다 했지만 환율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1,400원 찍었었죠. 올해 한 5월입니다. 4월이네요. 올해 4월, 5월 계속해서 한 1,300원 위에 환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환율이 1,400원 돼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계속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나 뭐 그런 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을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데 지금은 한번 치솟으면 이때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경제 위기였잖아요. IMF 때.
그리고 여기 경제 위기였잖아요. 리먼 사태 때.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경제 위기도 아니거든요. 코로나 때도 이때 잠깐 올랐다가 다시 안정화됐죠.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경기가 사실 너무 좋죠.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달러와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원화 대비해서. 나쁘게 말하면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잖아요. 한국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화 표시 자산이 많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집이 어렸을 때 강남이었다. 부자는 아니었는데 강남에 땅값이 올라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된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경남이나 전남이나 강원도나 이렇게 좀 입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쭉 살게 되셨던 분들은 이 동네에 부동산들을 샀지만 부동산 가격이 뭐 안 오르거나 떨어져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격차가 더 심해지게 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한 3억 있었으면 둘 다 부자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한 30억, 뭐 40억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때 3억어치 부동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도 3억이에요. 잘해야 한 4억. 여기가 10배 오르는 동안 여기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걸 생각하면은 사실 더 가난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내가 현재 어디에 살고 있냐,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자산을 담고 있냐, 이게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부자가 됐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는데 미국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 달러 표시 자산이 대부분 재산을 차지할 테니까 미국에 사는 이유만으로 시간이 갈수록 한국에 사는 것보다 이득이 많이 되겠죠. 아마 제 생각에 원화 표시 자산보다 달러 표시 자산이 더 많은 분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원화 표시 자산이 대부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달러 표시 자산들을 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러 표시 자산 중에는 저는 두 가지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뭐 지수죠, 지수. 나스닥 지수 같은 거. 지수에 투자하거나 뭐 ETF 투자하면 되니까 뭐 S&P 500 같은 뭐 SPY 뭐 이런 거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하기 힘드니까. 이런 쪽에 자산을 모아가는 게 좀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때는 별로 못 느꼈어요. 2000년 막 요럴 때에는 그냥 크게 못 느꼈거든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원화 표시 자산으로 모아갔죠. 사실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005년부터 했는데 이때는 미국 주식 투자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거의 뭐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쉽잖아요. 웬만한 HTS에서 미국 주식 거래가 다 가능하죠. 미국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하기가 되게 용이해진 거죠. 물론 아직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어렵지만 뭐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저는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기 역성장 나고 하는 모습이 저는 좀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좀 되게 억울한 게 리먼 사태 이거 누가 봐도 미국이 잘못한 거잖아요. 미국이 뻘짓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잘못한 거 1도 없는데 근데 리먼 사태 때 보세요. 잘못은 달러가 했는데 오히려 달러가 더 비싸지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사기 아닙니까? 정말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럽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되게 기분 나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달러가 잘못을 해도 우리는 달러보다 원화가 더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다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현재 부채가 35조 달러가 넘거든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그래봤자 뭐 한 1.2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총의 한 30배입니다. 30배. 어마어마하죠. 부채만 이렇고 매년 비트코인 시총에 해당되는 이자가 부담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부채가 엄청난 나라인데도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고 전 세계적으로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뭐 중국이나 인도 뭐 몇몇 나라 빼고는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유럽에서도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은 성장 안 되기로 유명한 나라고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GDP가 이제 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화보다도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원화 표시 자산은 아마 대부분 충분히 많을 거예요. 서서히 이 원화 표시 자산 중에 달러 표시 자산을 좀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약간 아쉽잖아요. 네, 물론 이것도 되게 좋은 투자 방법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상승폭이 비트코인보다는 좀 약하니까 그래서 좀 비트코인에 모아가는 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자산 구성이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호필님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강의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1비트 모으기 운동 인증하기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 가까운 주변에는 1비트 있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물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좀 많은 편인데 한번 보세요. 닉네임이 2비트이신 분인데 이제 거의 2비트를 달성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영광스럽게도 제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하셨대요. 책도 읽어보고 공부를 많이 하신 거죠. 공부가 많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1비트 넘게 모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한 만큼 모을 수 있게 돼 있어요. 큰 돈을 내가 잘 모르는데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업비트에서 모으신 것 같은데 평단가는 8,500만 원 정도 돼 있네요. 네, 지금은 약간 마이너스이긴 한데 이게 사실 평단이 뭐 7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1억이든 저는 뭐 비슷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누가 오래 지키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78비트 모으셨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닉네임이 2비트이신 거 보니까 목표가 2비트이시지 않나. 네, 2개까지 모으는 것이 목표예요.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열심히 모으셔서 2비트 꼭 모으시고요. 오래오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2.8개 정도 모으셨네요. 네, 이더리움도 한 1년 동안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비트 거의 다 모으셨는데 끝까지 힘내셔서 다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아트 머니라는 닉네임이신데요. 우리 가족 6비트 인증. 이게 30대이시고 외벌이시고 직장인이시거든요. 직장인이신데 6비트나 모으셨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시죠? 네, 정말 많이 모으셨는데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실 때 마이너스 80%까지 찍히셨다고 합니다. 2022년에 이때 겪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막 루나 사태 나고 FTX 사태 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엄청나게 큰 폭으로 막 떨어지는데 정말 끔찍한 일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알트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게 되셨고 그 다음에는 알트를 모두 손절하고 비트로 다 갈아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알트코인은 별로 없으신 것 같고 6비트가 다 비트코인 위주로 모으고 계신 거죠. 보시면 이건 업비트인가요? 업비트에서 한 2.8개 정도, 거의 한 2.9개 정도 되네요. 네, 요것도 1.1개, 두 개 합치면은 한 4개 되죠. 그 다음에 지갑에 개인 지갑입니다. 블루월렛인 것 같은데 2개 해서 6비트가 넘으시죠. 6비트 이상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답변 다신 거 보니까 직장인으로 10년 동안 모은 돈을 알트코인에 넣었는데 마이너스 80%를 맞게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업비트 이용 많이 하시는데 업비트 기준에서 90%가 알트코인 위주로 거래를 하십니다. 이거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일부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국내 거래소는 마지막 상장으로 설거지용이란 걸 이제 깨닫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해외 거래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트겟이라든가 뭐 바이비트라든가 뭐 덱스 거래소 뭐 이런 것들 있죠. 해외 거래소에 먼저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걔들 중에 좀 괜찮은 데가 바이낸스에 이렇게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100원 하던 게 여기저기 이렇게 상장이 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은 여기까지 해서 뭐 한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오르거든요. 이미 30배가 오른 상태에서 이 다음에 업비트에 상장하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온도 파이낸스도 그랬죠. 쌀 때 상장해주면 좋은데 가격이 뭐 1,000원 넘어간 다음에 그럴 때 상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비싸진 다음에 상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쌀 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그런 코인을,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싸게 사도 요 정도 금액에 사게 되니까.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업비트에서 알트 투자를 하면서 큰 돈을 벌기는 솔직히 말해서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월드와이드한 자산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을 그래서 6개를 모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좀 신념과 확신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혀야 이렇게 6개씩 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트코인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위주로만 계속 모아가는 게 나중에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비트코인 사봤자 0.1개밖에 못 산다. 이거 사서 뭐 하냐? 이미 비트코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0만 원밖에 없지만 우리가 경제 활동을 계속 하신다면 계속해서 돈을 모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아가는 돈을 원화로 예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비트코인 개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죠. 0.1개 모은 다음에 뭐 0.2개 만들고 뭐 0.3개 만들고 이렇게 조금씩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축을 우리가 원화로만 거의 하는데 그냥 비트코인으로 저축하는 느낌으로 모아갑시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네, 피아트 머니님은 그렇게 실천을 하셨고 보니까 좀 짬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6개쯤 모으려는데 비트코인 투자 뭐 시작한 지 3개월 됐어요 하시는 분이 6개 모으진 못하잖아요. 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신 결과로 이렇게 많이 모으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 비트라는 이분도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계시고 평단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존버는 승리한다. 네, 벌써 0.7개나 모으셨죠. 4,400만 원 평단이라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단 높은 분들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지금 한 8,200만 원 선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 사이클의 고점에서 한 2억 4천쯤 간다면 우리가 지금 사더라도 수익률이 한 200%가 됩니다. 이게 한 1년 안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1년 기대 수익률이 200%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확정 수익이 아닙니다. 네, 그게 문제죠. 쉽게 말해서, 하지만 나스닥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스닥 아까 지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스닥이 17,0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게 200%가 오르면은 5만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럴 가능성이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방 경직성도 단단하고 나스닥도 되게 좋은 자산이긴 하지만 기대 수익률 몇만 놓고 보면 위험성을 빼고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기대 수익이 높으면서 하방 경직성도 꽤 단단한 이런 자산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올해 보면은 한 마이너스 30%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 정도 위험도를 가진 자산이 이 정도 기대 수익을 준다면 저는 충분히 투자해 볼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모아가시기에 되게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한 1.1개 정도, 1개가 넘었네요. 저는 비트코인 1개 이상 있으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샤슈파파님 축하드립니다. 세븐님 계속해서 모으다 보니까 4비트까지 모으셨다고 합니다. 와, 4비트면 진짜 많지 않나요? 평단은 한 8,8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올해 모으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무려 비트코인을 4개나 모으시게 됐네요. 네,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한 개에 2억 5천까지 오르게 되면 4개면 10억이잖아요. 10억. 금융 자산으로 10억 있으면 진짜 찐 부자이지 않습니까? 세븐님
부디 비트코인 잘 지키셔서 네, 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년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비트코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급전이 필요해서 급히 돈 쓸 때가 있어서 좀 매도하는 건 괜찮지만 일부라도 좀 장기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이렇게 한번 보유해보면 좋겠어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네, 유미맘님은 원래 비트코인 2개만 살려고 하셨는데, 네, 비트코인 5개까지 모으셨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비트코인 평단이 8,100인 거 보니까 올해 모으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5개나 모으셨네요. 네, 아마도 유미맘님은 좀 자산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막 4억씩 살 수는 없잖아요. 4억 원어치 이렇게 매수를 하셨네요. 평단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가셨겠네요. 그죠? 8,100만 원이 매수 평단이셨으니까 지금 8,200 좀 넘었잖아요. 플러스가 시작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모으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원화로 저축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저축한다 이런 마음으로 모으고 있으면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은 계속해서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형적으로 이렇게 계속 쭉 늘면 좋긴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푹 꺼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뭐 이렇게 파라볼릭하게 올라가겠죠. 줌아웃해서 좀 긴 시계열로 보면은 거의 뭐 지수함수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짧은 시계열로 보면은 되게 이렇게 힘듭니다. 한 3월에서 8월만 놓고 보면은 네, 너무 힘든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긴 추세로 놓고 보면 이때는 너무 좋은 때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0.1비트 정도는 누구나 모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을 내셔서 0.1비트 다들 한번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